자살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지 원인편 진행해 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아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하는데요. 애착이나 애착의 결핍에 따른 트라우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연결감을 못 느끼게 할 때입니다. 애착은 어릴 때 형성이 되죠. 주로 어머니라는 양육자와 정서적으로 소통을 할 때 내가 언제든 힘들 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엄마라는 사람이 있다. 이런 감각이 생겨야 주위 사람들 혹은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애착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정 애착이 아닐 때는 보통 불안정 애착 속에 회피 애착과 불안 애착이 나뉘곤 하죠. 결국 연결감과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과 나는 연결돼 있다라는 감각이 늘 유지되어야 된다는 건데, 애착에서 결핍이 있을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잘 극복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극복하는 정도보다 회복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아요. 애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통 성폭력이나 왕따나 대인관계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가 쉽기 때문에 사회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거나 그 사람의 본질적인 의도나 원인을 이해받지 못하고서 오해 속에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구나. 아무리 말해봤자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화가 돼서 결국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위기에까지 이릅니다. 두 번째로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인데요.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70-80% 이상이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경쟁이 세다는 거죠. 경쟁이 세면 자연스럽게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성취가 좋냐 안 좋냐로 우위가 가리죠. 학벌 혹은 외모, 재정, 체력, 문화, 친구 관계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내가 너보다 잘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늠하는 기준들이 되기 쉽거든요. 저도 촬영하면서 가끔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내가 이렇게까지 긴장감을 내려놔도 되나? 이렇게 받아도 되나? 경계심을 늦춰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울컥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간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간본데서도 아주 상당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발생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경계를 하면서 세운 전략이 실패를 하게 되면 세상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특히나 대도심에서 자살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폭삭 망했을 때, 더 이상 살아갈 만한 힘을 잃었을 때 강한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또 경쟁 구도가 결국에는 자기애적인 성격과 자기애적인 사회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내가 정말 빡센 환경에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토닥여주시는 일들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닥여주자고요. 또 세 번째로,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잘 극복하지 못할 때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점은 첫 번째 원인과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적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일 수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일회적인 사고, 교통사고, 왕따 경험, 큰 피해를 당하는 경험,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게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은 뭐냐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애착이랑도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저도 대형 사고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누구나 PTSD를 겪을 수 있지만 회복하는 속도는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기질이나 애착이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안전감이 많이 결핍이 되어 있었다면 극복하는데도 속도가 더딥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을 시도하는데 더 노출이 되게끔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원인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자살 생각이 들거나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움을 찾으시는 거죠. 자살 사고가 든다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혼자 뭔가를 하기란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주위 사람을 찾다가 자칫하면 자살 사고가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전문가를 꼭 찾으셔야 돼요. 그런 거죠. 제가 일전에 양화대교를 건넌 적이 있었는데 그 양화대교에 적힌 문구들이 전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문구가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요.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자살밖에 없어 라는 결론에 이른 분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말입니다. 아마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분들이 그런 문구를 양화대교의 난간에 적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위기에 처한 분들을 항상 도울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 안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안정감을 느끼시려면 꾸준한 만남과 꾸준한 복용이 있는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센터나 병원을 찾는 것도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주위에 가장 친한 친구들,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가족, 이성 친구, 누구라도 좋습니다. 또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전화를 하면서 찾아서 방법을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기애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상대방 혹은 나의 정서적인 고통에 둔할 수밖에 없어요. 성취해야 되거든요. 성취하지 못하면 난 열등한 사람이 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왔는지 무엇이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를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서적 감수성이 낮을 수밖에 없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들에 손을 내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살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꽤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사람들이 없는 시기에 짧은 산책이라도 나가보시고요. 요리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시각적인 자극, 후각 이런 감각들을 이용하는 소근육 운동은 새로운 환기를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 이런 기사글도 읽은 적이 있어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옷을 완전히 회사 복장으로 입고 일을 하시라. 조명이나 환경, 방에 가족들이 드나드는 상황들을 생각을 하셔서 가족들에게도 요청해서 내가 지금은 일 타임이니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 방도를 찾아보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또 앞으로의 마음이 만나는 시간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